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상한가 수익률 기회를 여러분께 매일 퀵배송해드리는 상한가 로켓배송 진행의 최유정입니다. 12월 5일 화요일 장이 끝났습니다. 오늘 시장은 어떠셨나요? 오늘 국내 시장, 뉴욕 시장의 하락을 이어받아 코스피는 0.3%, 코스닥은 0.5% 하락으로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오늘도 주도주들의 부재 속에 힘없이 낙폭을 키워가면서 코스피는 0.8%, 코스닥은 1.8%로 장을 마쳤는데요. 이렇게 지수가 하락하는 장 속에서도 상승하는 종목은 있기 마련이죠. 우리 최인성 전문가님과 함께 토르 기법으로 상승하는 종목 포착해보고 싶으시다면 저희 상한가 로켓 배송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요. 또 최인성 전문가님과 실시간 소통할 수 있는 노란톡방도 입장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단에 QR코드 스캔하시고 참여 코드 5421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번 주 후반에는 11월 비농업 고용 지표가 발표됩니다. 해당 지표가 둔화 흐름을 이어나간다면 연준의 금리 인상이 종료될 것이라는 관측에 더욱더 힘이 실릴 전망이니까요. 이 부분도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수 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기타 유사 브랜드에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상한가 로켓 배송 달려갑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 바로 수익률인데요. 우리 전문가님께서 11월 한 달 동안 가져와 주신 종목들 얼마나 올랐는지 상승률 탑5로 지금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최고가 기준 수익률 탑5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5위입니다. 원익 IPS인데요. 최고가 기준 7.6% 오르면서 5위에 올랐습니다. 다음으로 AI 솔루션 기업인 솔트룩스, 매수가 28,200원 기준 11% 넘게 오르면서 4위에 안착했고요. 이어서는 11월 3일에 언급해 주신 로보티즈입니다. 13.75% 오르면서 3위에 올랐고요. 다음으로는 식품 제조 사업을 영위 중인 우양, 매수가 5,530원 기준 18.26% 오르면서 2위에 올랐습니다. 대망의 마지막 1위는 동훈 아나텍인데요. 최고가 기준 22% 가까이 오르면서 1위에 등극했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우리 시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단연 눈에 띄는 건 마이크로 플라즈마 폐렴 관련주인데요. 네네. 녹십자 MS와 엑세스바이오는 상한가에 진입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진단키트 관련주인 수젠텍 오늘 27% 넘게 오르기도 했는데요. 전문가님, 이 종목들 오늘 어떻게 보셨을까요? 결국에 바라보셔야 되는 것 중에 한 가지 가장 중요한 내용.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코스피가 2,502.37포인트는 이탈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지속적으로 드렸었죠. 그런데 첫 번째 조건은 충족이 됐습니다. 5거래일 이상 2,502.37포인트 위에서 지켜주는 움직임이 나와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까지 5거래일 동안 지켜주는 움직임은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상단은 어느 정도 만들어놨으니 주가가 내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 아랫단에 있는 2,458.17포인트 또한 마찬가지로 지지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그 이상으로 하락한다면 우리는 지금부터 진입해야 되는 종목은 단연 제약바이오주들을 집중해서 보셔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려볼 수 있을 겁니다. 그 말은 반도체 종목들이 조금 주춤하고 쉬어갈 수 있겠지만 제약바이오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인 모멘텀을 만들어내기에 아주 적당한
섹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제약바이오 테마를 집중적으로 보셔야 하는 것이고 오늘 또한 마찬가지로 수급이 쏠림 현상이 있었습니다. 오전부터 마이코플라즈마 폐렴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어제는 제가 조금 소외될 가능성이 있다. 왜? 어제 나왔던 뉴스 같은 경우에는 마이코플라즈마 폐렴 관련된 이슈로 인해서 소아과가 붐빌 수 있다 정도였지만 오늘 어땠습니까? 수젠텍 같은 경우에 우리 눈에 확실하게 보였었던 내용들도 있었죠. 자, 차트를 통해서 한번 보여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녹십자 MS 같은 경우에는 올라가기 시작한 이후부터 지지선을 이탈하지 않았는데 그렇다면 수젠텍은 오늘 시장에서 바라볼 때 첫 번째 이슈가 이거였을 겁니다. 시간의 단일가에서 3%가량 하락해서 시작을 했는데 3.42%가 빠졌죠. 그런데 오늘 시가는 얼마였습니까? 마이너스 1%밖에 빠지지 않고 주가를 다시 상승시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상승할 때 가장 중요했었던 가격은 결국 9,320원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9,320원을 돌파하면서부터는 보유자들의 입장에선 9,320원이 지켜지기만 한다면 주가는 빠른 폭으로 올라갈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거기에서 한 가지 더 의미가 있는 저항선의 가격은 12,750원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지지선과 저항선을 그려놓는 이유는 지금 단기적인 이슈로 인해서 주가가 상승한다 하더라도 그 가격을 돌파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매도 물량이 쏟아져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고 오늘 수젠텍 같은 경우에는 11,200원까지 주가를 올려놓긴 했지만 상한가에 도달하지 못하고 주가가 흘러내리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장 마지막에 주가를 5% 이상 하락시키면서도 결국 동시호가에 700원 위에서 마무리를 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시간의 단일가에서 거래대금이 붙고 주가를 상승시키려는 움직임이 보여진다면 수젠텍은 시간의 단일가에서도 재진입이 가능한 종목이다라고 설명을 드려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그와 반대로 우리가 또 지켜봤었던 종목이 하나 있었죠. 녹십자 MS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녹십자 같은 경우에는 과거부터 엄청나게 많은 내용들이 있었지만 제가 가장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 것은 녹십자가 지금은 우리나라 기업이 아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한국의 기업이었었지만 일본으로 매각이 진행된 이후부터 녹십자를 바라보는 시야가 저는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주가가 하락하는 부분도 마찬가지로 굳이 지켜봐야 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오늘도 상한가를 갔지만 아직까지 저는 녹십자 MS를 바라보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외에 오늘 시장에서 가장 주목해봐야 되는 테마 한 가지. 최근에 텔레필드가 4연속 상한가를 가고 있는 것과 비슷한 현상처럼 나올 수 있는 종목이 하나 있죠. 바로 한국엔컴퍼니입니다. 형제의 난이라고도 불려지는 이 종목은 12월 24일까지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 있느냐? 2만 원 아래로 내려오는 모든 물량들을 내가 2만 원에서 매수하겠다. 왜? 형제의 난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결국 지분 싸움입니다. 그 지분 싸움에서 지분을 확보하기 위한 가격이 2만 원이라는 얘기죠. 그게 왜 중요하느냐? 지금 주가를 올리고 있는 이 움직임, 엄청나게 올라가는 이 움직임에 주목해 보셔야 되는 건 결국 형제의 난을 미리 알고 계셨더라면 2만 원보다 주가가 낮은 위치에서는 무조건 매수할 수 있는 종목이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저 또한 마찬가지로 이 종목을 지켜보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놓쳤는데 놓친 상황에서도 우리가 해당 종목을 볼 수 있는 이유가 있겠죠. 바로 상단에 있는 저항선입니다. 22,100원이라는 저항선이 있는데 자, 그렇다면 오늘 21,850원까지 주가를 올려놨기 때문에 내일은 22,100원을 넘어갈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런데 이것을 더 확실하게 설명드리기 위해서는 과거 시점에 만들어놨었던 저항 가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저항의 가격들을 어떤 식으로 넘어가고 지지를 받았는지 잘 보시면 어제 주가를 올리면서 상한가가 아니었는데 16,688원 위에서 종가를 마감을 합니다. 그런데 그 윗단에 있는 19,758원 위에서 시작을 하죠. 그러면서 22,100원을 못 넘어갔다. 그렇다면 지금 수급의 쏠림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종목이기 때문에 안전하게 2만 원은 지켜진다는 걸 모두가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물려도 2만 원에서 물타기를 해서 평균 단가를 낮추고 탈출할 수 있다라는 심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종목인 겁니다. 그렇다면 이 가격까지가 중요하느냐? 아니죠. 조금 더 장기적으로 보겠습니다. 윗단에 보시면 24,900원이라는 가격이 하나 더 보입니다.
단기적으로 주가가 많이 올라가봤자 결국 여기가 끝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 자리라는 거예요. 그렇다는 말은 2만 원에서 진입해서 2만 5천 원까지 바라볼 수 있다면 얼마나 수익이 나오겠습니까? 25%의 수익은 단기간에도 바라볼 수 있는 상황에 놓여져 있는 종목이다. 그래서 수급의 쏠림 현상이 생기고 있고 거래량이 붙고 있다라는 거. 이 부분만 주목하시면서 매매하실 때 집중적으로 관심 종목이 넣어놓으시고 지켜보셔야만 할 겁니다. 자, 그렇다는 말은 22,100원을 넘었을 때 내일 단번에 24,900원까지도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시장에서 장기적으로 주가를 올릴 수 있는 종목이 있습니까? 없죠. 그중에 대표적으로 우리가 주목해보고 있는 종목이 하나 있죠. 갤럭시와 머니트리를 보시면 마찬가지일 겁니다. 얼마 동안 유지가 됐습니까? 별로 유지가 안 됐지만 이렇게 바라봤을 때는 5거래일 동안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는 종목이다라는 걸 아실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5거래일 동안 유지한다는 말은 한국인 컴퍼니 또한 마찬가지로 4거래일에서 5거래일 정도는 주가를 상승시킬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다만 주가가 어느 정도 올라갔을 때 결국 지지가 되는 자리를 2만 원이라는 걸 우리 모두가 알고 있기 때문에 안전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진입하는 투자자들이 분명히 내일도 존재할 수밖에 없는 종목이라는 거 꼭 유념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와 반대로 가장 주목해봐야 되는 섹터는 결국엔 제약바이오를 집중적으로 보셔야 된다는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약바이오를 보실 때 여러분들이 지금 시장에서 주목해 보셔야 되는 거 몇 가지만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마이코 플라즈마 폐렴 관련주, 그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죠. 비만 치료 관련주. 맞죠? 비만 치료 관련주는 왜 지켜봐야 되느냐? 모멘텀이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내년 2월 22일에 전 세계에서 지정되어 있는 국가들의 동시에 제품 판매가 이루어집니다. 노보노디스크에서 만든 제품이 2월 22일에 동시에 판매를 시작하는데 우리나라는 내년 상반기로는 잡혀있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식약처의 승인을 받지 못한 상황이다라는 거. 변할 수 있는 겁니다. 내용이 변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켜봐야 되는 종목들 여러 가지 언급을 드렸었죠. 펩트론, 그리고 인벤티지랩, 대봉 LS와 같은 종목, 그리고 혈청 관련주로 썼던 아이센스. 어른센스가 됐었지만 주가를 다시 내리면서 아이센스로 바뀌어버린 그 종목까지 지켜보셔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지만 단연 그중에 주가를 하락시켰다가 지지가 되고 다시 반등이 나오고 있는 종목은 대장주인 종목 하나뿐이다라는 설명을 드려봤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약바이오에서는 마이코플라즈마와 비만 관련주를 보시면 될 것이고 여기에서 코스닥이 842.37포인트인가요? 그 저항선을 넘어가게 될 경우에는 다시 보셔야 되는 건 반도체다. 그런데 반도체만 하고 있는 기업 말고 제약바이오와 같이 올라갈 수 있는 의료 AI부터 시작해서 온디바이스도 마찬가지고요. 그와 더불어 로봇 관련주까지 이어지는 테마의 순환매를 맛볼 수 있다는 것.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러분들께 여러 번 번복해서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산타랠리가 올 것이냐 말 것이냐. 그런데 제가 10월 말 11월에는 올 수도 있겠지만 지금 이 상태라면 어려울 겁니다 라고 설명을 드렸던 건 지수가 어떻게 됐습니까? 지수가 올라가야 되는 상황에서 내려갔다가 지금 3분의 1 조금 넘어가는 지점에서 멈춰 있다는 거예요. 더 올라가야 되는데 말이죠. 못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산타랠리가 오기에는 시기적으로 그리고 일정상으로도 어려울 가능성이 있다는 거. 그런데 산타랠리가 꼭 연말에 오란 법은 없다라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내년 초에 시장 상황이 어떻게 변하는지에 따라서 산타랠리가 구정대까지 올 수도 있다라는 거. 하지만 시장에서는 되게 안 좋게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하지만 금리 인하가 언제는 확실하게 나올 수 있을 것이냐라는 걸 모두가 알고 있죠. 내년 6월 이후 하반기에는 금리 인하가 나올 확률이 매우 높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종목군들을 선별하실 때 꼭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건 제약바이오의 랠리가 지속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과 내년 시장에서 주목해 볼 수 있는 섹터는 반도체 관련주다라는 걸 모두가 다 아실 겁니다. AI 관련주들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내년의 시장에서 어떤 식으로 포함될지는 알 수 없으나 한 가지 더 있죠.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 관련주와 네옴시티 관련주들 잘 지켜보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을 때 여러분들께서 지금부터 주목해봐야 되는 테마들 종목들이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히실 거예요. 그 상태에서 매매를 하실 때에는 가장 중요한 거, 주가가 하락하고 있을 때 잡으시는 게 아닙니다. 첫 번째 상승 둔턱을 만들었을 때 잡는 것도 아니죠. 두 번째 상승 포지션을 만들었을 때 저점 가격 구간이다 생각하는 그 가격에서 진입을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는 종목들 서서히 나오고 있죠. 근데 그 종목군들이 대부분 어디에서 나옵니까? 제약바이오에서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중장기적인 포지션으로 가져간다고 했을 때 제약바이오 종목들 중에 지금 이런 모양을 그려주고 있는 종목군들이거나 아니면 우크라이나와 네옴시티와 관련된 종목군들 중에 가장 중요한 건 식수가 가장 마지막에 언급됐지만 식수가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결국 의식주와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을 미리 찾아 놓으셔야 우크라이나와 네옴시티 관련된 종목들의 상승을 보여줄 때 미리 선점해서 진입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움직이는 순서가 주가 먼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의가 나올 듯 말 듯 하고 있는 상황에 마지막 피날레를 시기장식했기 때문에 이 순서는 바뀔 수도 있다라고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식품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는 건 식수입니다. 식수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 식수가 아니더라도 주와 관련되어 있는 제가 여러분들께 방송에서 설명드렸던 종목이 하나 있었죠. 그 종목은 샌드위치 판넬과 관련된 종목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인부들이 머무를 숙소가 필요한데 그 숙소를 건축하고 철거할 수 없기 때문에 이동이 용이한 샌드위치 판넬의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설명을 드렸고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로 주가가 눌려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가격 구간을 이탈하는 시점이 나올 것인지 아니면 바닥을 다지고 장기적으로 횡보를 할 것인지 지켜보시면서 매집해 나가시는 것은 매우 현명한 전략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을 드려보면서 오늘 장은 여기까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넘어가죠. 첫 번째 종목, 토르기법의 예시 종목입니다. 그런데 예시 종목으로 바라봤을 때 소록스가 나오죠. 소록스인데 소록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바라봐야 됩니까? 자, 첫 번째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 포인트. 11월 21일에 종가가 16,33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가 언제입니까? 주가가 하락을 끝내는 시점이 대략 10월 말이었었죠. 말부터 지속적으로 하락하지 못하고 조정을 받는다. 상승해야 되는 그 시기에 조정을 받는다. 그런데 조정이 끝날 때쯤에 갑작스럽게 평소보다 높은 거래량과 그 다음 날에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양봉이 나오면서 진입할 수 있었던 종목이 바로 소록스가 되겠죠. 그런데 소록스는 그때 매수한 이후부터 지금까지의 상승분이 꽤나 괜찮았습니다. 오늘 종가 기준으로 65%가량의 상승을 보여줬었는데 이런 식으로 진입할 수 있는 요건들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첫 번째, 지수가 하락하다가 포착되는 시기부터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종목군들. V자가 아니더라도 루트 형식의 상승이 나오던 아니면 루트가 아니라 반V자 형태가 나오더라도 이 반등의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 종목군들은 토르기법으로 포착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며 지수가 하락할 때에는 어떻게 포착을 합니까? 메가토르기법으로 포착된 종목군들을 지지받는지 확인하고 들어가시는 거죠. 왜? 지수가 하락할 때는 그 하락 추세에 멈추겠다고 브레이크를 밟아도 지수를 따라서 더 긴 거리를 하락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확실하게 메가토르 기법이 포착됐을 때가 아니라 메가토르 기법이 포착된 날에 종가를 이탈한 이후에 다시 반등이 나올 때부터 진입할 수 있는 방법. 로켓 종목으로도 여러 번 말씀드렸었죠. 그런 식으로 진입할 수 있다는 거. 자, 그렇다면 소록스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 종목 한번 가보시죠. 자, 코엘 패션입니다. 코엘 패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 자, 패션주에 대한 설명을 드릴 때 여러 가지 보여드렸지만 첫 번째 설명 뭐였습니까? 영원무역에 대한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죠? 영원무역과 한세실업에 대한 설명을 드렸었어요. 그런데 영원무역은 어떤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고 했었습니까? 영원무역은 아웃도어였었죠. 아웃도어였는데 한세실업은 뭘 했습니까?
한세실업은 니트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었다라고 설명을 드렸었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지속적으로 의류 관련주들의 주가가 올라갔을 때 코엘패션은 어떻습니까? 영원무역과 한세실업이 시작했을 때보다 많이 늦은 상황에서 주가를 상승시키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단계를 밟아가는 종목군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언제 음봉이 나올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진입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특히나 언제부터는, 이쯤부터는 말이죠. 왜? 주가가 이미 상단을 넘어가서 저항을 부딪혔는데 그 저항을 돌파하면서 진입 관점의 자리가 나왔었죠. 그렇다면 토르 기법으로 진입했을 경우엔 우리가 지켜보는 관점의 포인트가 어디가 되겠습니까? 바로 포착된 날의 종가가 되는 수평선을 이탈하지 않는다면 지속적으로 보유해 볼 수 있다라는 설명이 되겠죠. 그런데 그 상황에서 지금 깨지 않고 있는 지지선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동평균선이 되겠죠. 이동평균선인데 5일 이동평균선을 이탈하지 않고 오늘도 큰 폭의 상승, 10%나 상승을 보여줬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지지받고 다시 한번 반등할 가능성은 있을 수 있으나 문제가 되는 것은 저항이 되어 주가가 하락할 가능성 또한 같이 염두해 봐야 된다라는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코엘패션 같은 경우는 지금 슬슬 분할 매도를 시작하는 자리가 아니라 이제 슬슬 매도를 끝내야 되는 종목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설명을 드려보는 것이고, 여기에서 한 번 더 뉴스가 나와준다면 아직까지 그렇다 할 뉴스가 없이 주가를 올려놨기 때문에 뉴스가 나올 겁니다. 하지만 그 뉴스의 실체가 드러났을 때 실효성이 입증되지 않는다면 주가는 아래로 내려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리고 거래량이 평소보다 너무 많이 붙어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조정 구간을 만들 수밖에 없는데 그 조정이 어디까지 나타날지 지켜본 이후에 재차 진입할 수 있는 자리를 찾아볼 수 있는 종목이라는 설명까지 같이 한번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종목에 대한 내용은 여기까지, 예시 종목은 여기까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고요. 지금부터는 우리 유정 앵커님께서 제가 여러분들께 만들어서 나눠드리기 위해서 가져온 보따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 보따리 중 첫 번째 선물을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소룩스와 코엘패션까지 살펴봤습니다. 코엘패션은 종가 대비 수익률이 33% 넘게 나왔고요. 그리고 소룩스는 종가 대비 수익률이 무려 65% 넘게 나오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수익 보는 종목들 나도 한번 포착해 보고 싶다 하시면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 됩니다.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어플 여시고요. 하단의 QR코드에 갖다 대기만 하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뜹니다. 그 링크 클릭하시고 참여 코드 5421 입력하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이렇게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자세한 가격 전략도 받아보실 수 있고요. 차트에 오색선 그려볼 수 있는 이 수식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 수식 받아가셔서 HTS에 오색선 그려보시고요.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오색선 어디에 걸쳐져 있는지, 혹시나 이탈하지는 않았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히든 종목이 공개됩니다. 전문가님께서 히든 종목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고 난 뒤에 히든 종목명은 방송이 끝난 직후에 노란톡방 안에서만 공개되니까요. 히든 종목이 궁금하시다면 역시나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오늘도 시청자분들의 종목 상담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유 종목들 물려 있어서 고민이 많으신 분들, 혹은 수익을 보고는 있는데 언제 수익 실현해야 할지 궁금하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하단에 QR코드 스캔하시고 참여 코드 5421 입력하시고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궁금증들과 고민들 모두 다 풀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종목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종목입니다. 종목은 현대차입니다. 매수가 24만 원이고요. 비중은 15% 담으셨다고 합니다. 올해 무역의 날 기념식에서는 현대차가 300억 불 최고 수출의 탑을 수상한 가운데 오늘 18만 1,000원대에서 종가 형성했는데요. 증권가에서는 현대차에 대해서 중장기 실적 개선 가능성이 확대되고 있다고 진단하기도 했는데 전문가님, 현대차 어떻게 보실까요? 어이가 없습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첫 번째, 잘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올해 3분기 기준으로 이미 삼성전자의 매출액을 뛰어넘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삼성전자는 8만 전자를 간다라는 얘기가 웃돌고 있는데 현대차는 왜 여기 있습니까? 못해도 22만 원은 넘어가 있어도 이상하지 않은 종목인데 시장에서 바라볼 때 현대차에 대한 의구심이 무엇인지를 알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현대차가 올해 매출액은 괜찮게 나오긴 했으나 지속성이 부족할 수도 있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테슬라의 실적과 테슬라의 올해 매출액을 바라봤을 때 시장에서 판단하고 있는 내용은 무엇이냐? 이미 전기차를 살 사람들은 어느 정도 다 샀다라는 겁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뭐였겠습니까? 바로 시클리컬 산업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런데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시클리컬 기간이 제가 바라보고 있는 건 5년에서 7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 차량을 다시 바꿔야 하는 시기가 너무 빨리 도래한다라는 게 되겠죠. 왜입니까? 결국에 전기차를 바꿔야 되는 이유는 뭐가 되겠습니까? 전지가 노후되면 차량의 배터리를 교환해야 하는데 그 배터리의 교환 비용이 결국엔 전기차의 가격과 맞먹을 정도로 높이 측정되어 있다. 그렇다는 말은 코스트가 높으면 그만큼 5년에서 7년밖에 안 되는 기간 안에 또 차량에 큰 금액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인데 자, 현대차는 그로 인한 수혜를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수혜로 볼 게 아니라 시클리컬 기간이 돌아온 상황에 매출이 전기차로 쏠려야 할 그 매출이 다시 내연기관으로 돌아왔다. 그렇다면 전기차에 대한 내용들 중에 우리가 안 좋게 보고 있는 거 뭐가 있습니까? 첫 번째, 한국의 전기차를 판매하기 시작했을 때 물론 일본이 먼저 하이브리드라는 차량을 통해서 시작을 했었죠. 그런데 국가에서는 지원금을 점차 줄여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차량을 충전하는 전기세가 처음 시판됐을 때와 지금과 비교해보면 차이가 얼마나 높아졌는지 아실 겁니다. 그때는 한 달 내내 써도 10,000원이면 충분했었던 그 말은 무엇이냐? 가솔린을 탈 바에는 디젤을 타고 디젤을 탈 바에는 가스 차량을 타고 가스차를 탈 바에는 전기차를 탄다라는 말이 돌 정도로 집에서도 충전할 수 있다?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많이 있었죠. 그런데 지금은 차량을 충전하기 위한 도크를 내가 아파트에 살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새벽마다 전화해서 차량 충전 다 되셨는데 제 차 좀 집어넣어도 될까요? 라고 물어봐야 되는 상황. 그리고 개인주택이 아닌 이상에는 충전소를 찾아다녀야 되는 불편함까지 아직까지 인프라가 구축이 되어 있지 않은 전기차 시장이란 말입니다. 이 작은 땅덩어리에서도 말이죠. 그런데 최근에 태양광 관련된 이슈가 나왔었던 이유는 테슬라의 매출이 아직까지 높을 줄 알고 그렇다면 지금부터 땅덩어리가 넓은 나라에서는 그만큼 태양광 발전소까지는 만들 수 없으나 태양열을 저장했다가 충전할 수 있는 충전소를 만들 수 있진 않을까다라는 기대 심리로 태양광과 관련되어 있는 주가가 상승했었던 이력이 있었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본론으로 들어와서 삼성전자보다 매출액을 많이 만들어냈는데 현대차의 주가가 올라가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지속성이 부족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왜 부족할 것 같습니까? 제가 봤을 땐 내년에도 삼성전자만큼은 아니더라도 매출액이 똑같이 유지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왜? 2024년은 결국 반도체가 시장을 주도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 놓여지고 연출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현대차는 지금처럼 1위의 기업은 할 수 없겠으나 삼성 그 다음에 종목으로 시장에서 주가를 상승시킬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라는 것이죠. 자, 거기까지만 설명을 드리고 시청자분의 평균 단가를 보고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24만 원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박스권의 가격은 자, 제가 과거 시점에 그어놓은 선들이 얼만큼 의미가 있는지를 보시면 되는 겁니다. 15만 500원 그리고 24만 5천 원. 그런데 정확하게 15만 500원을 맞고 주가가 반등했죠. 그런데 이 15만 500원이라는 가격은 제가 잘 보시면 지금 긋는 선들은 뒤에 전부 퍼센트가 붙습니다.
하지만 퍼센트가 붙지 않는다는 건 제가 4, 5년 전에 2,500 종목이 넘는 종목들에 하나하나 선을 그어놨었던 자리라는 것이죠. 빨간색은 일봉상, 주황색은 주봉상, 녹색은 월봉상의 지지 저항선들이라는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해당 종목 같은 경우에는 26만 2천 원이 결국엔 고점이 된다라고 설명을 드려보는 것이고, 주가가 지지받았었던 여기가 되겠네요. 자, 잘 보시면 이 자리입니다. 어디가 되겠습니까? 이 구간이죠. 이 구간에서 지지가 됐었던 가격 구간이 마찬가지로 15만 5천 원 가격 구간이다. 그리고 현재까지 바라봤을 때 마찬가지로 지지가 됐었다라는 건 뚫고 내려왔을 때 어디까지 반등 나올 수 있다? 15만 500원까지 반등이 나올 수 있다. 그런데 그 윗단에 있는 저항선을 넘어간다면 그때부터는 이런 식으로 지지가 된다. 하지만 지지가 된다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올라갈 때 박스권에 갇혀있기 때문에 박스권에 매매를 한다면 현대차는 20만 4,500원에서 매도하고 15만 원 단에서 매수하는 전략으로 장기적인 매매를 할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15만 500원에서 진입했을 때 20만 4,500원에서 전부 파는 것이 아니라 절반만 익절을 하는 것입니다. 왜? 그 윗단에 있는 22만 1,000원까지도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기 때문이겠죠. 그런 식으로 매집을 해서 매도를 하셔야 되는데 24만 원이라는 이 가격은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저항입니다. 매우 강력한 저항이라고 보실 수 있어요. 자, 과거 시점부터 주가를 조금 늘려서 바라보면 정확하게 보여지는 시점이 언제입니까? 상장된 지 첫날부터 지금까지 바라보셨을 때, 자, 1,255거래일째인데 마찬가지로 26만 2천 원까지는 올라갈 수 있으나 24만 원에서 10%밖에 상승을 할 수 없는 종목이다. 그렇다면 해당 종목은 주가가 내년에 올라갈 땐 본전에서 매도를 하시는 겁니다. 26만 2천 원까지 못 갈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매도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다시 진입하시는 가격은 20만 4,500원에서 1차 그리고 15만 500원에서 2차 물타기를 해서 종목을 보유하고 계신다면 내년의 시장 상황이 기대되기 때문에 충분히 다시 한번 22만 원까지 주가가 반등할 가능성은 있겠지만 단기적으로 바라봤을 땐 어렵습니다.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밖에 설명을 드릴 수가 없어요. 그 이유는 시장에서 현대차를 바라보고 있는 시점이 시야가 어떻습니까? 안 좋죠. 왜 안 좋습니까? 설명드렸다시피 전기차의 매출이 줄어들므로 인해서 내연기관 차량의 판매가 증가됐다. 하지만 전기차가 테슬라로 인해서 판매가 늘어난다면 거기에 한 가지 복병이 또 있습니다. 누굽니까? BYD. 중국의 전기차 대표적인 회사죠. 그런데 BYD와 함께 테슬라의 판매가 증가된다면 그로 인해서 현대차의 판매는 호조세를 보일 가능성이 조금은 줄어들 수 있겠지만 지금 이 자리는 매수하기에 너무 아름다운 자리 아닙니까? 지금 이 자리 어디에서든 핑크색 지지선이 너무 좋겠죠. 이 자리에서 매수해서 주가 내려오면 한 번 더 진입할 수 있는 자리. 그렇게 진입해서 어디까지 올라간다? 20만 4,500원까지는 무조건 올라갈 수 있다. 왜? 지속적으로 저항을 받았었던 가격이기 때문입니다. 지속적으로 지지가 되고 있긴 하나 이번 하락에서는 정말 엄청난 하락이라고도 볼 수 있는 뭐였습니까? 8월 달에 초전도체와 맥신과 양자물질 관련된 종목들의 주가가 올라가면서 8월 달에 쉬지 못한 그 시장이 9월 달과 10월 달 추석이라는 이슈 때문에 주가가 큰 폭으로 눌리다가 10월 말부터 반등하기 시작했을 때에도 15만 원까지 내려오지 않았다라는 건 지금 이 자리에서도 급격한 상승으로 반등이 나올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20만 4,500원에서 매도하는 전략으로 지금 현재 주가에서도 진입할 수 있다. 수익률은 얼마 안 되겠지만 말이죠. 10%? 하지만 대형주에서 10%의 수익률이라는 건 정말 쉽지 않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진입하실 수 있는 자리에 대한 설명을 드려볼 수 있는 것이고, 자, 마지막 결론이죠. 24만 원까지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은 있겠으나 올라간다 했을 때 24만 원이시니까 24만 500원에서는 매도하셔서 본전에서라도 나오셔야 한다라는 설명을 드려보면서 해당 종목은
지속적으로 지켜보시면서 꼭 매도하시고 주가가 내려온다면 추가 매수의 여력이 있으신 상태죠. 15% 진입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면 주가가 더 내려오기를 기다리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이 아닙니다. 15만 500원까지 내려온 다음에 그 자리에서 진입하시는 것이지. 그렇다면 15만 1,000원, 2,000원 단에서 진입하실 수 있겠죠. 그 정도에서는 추가로 동일 비중 진입이 가능하시다라는 거. 하지만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진입하셔봤자 얼마 안 내려옵니다. 20만 4,500원 아래로 평균 단가를 낮추는 데 주 목적을 두시고 진입을 하셔야 된다는 거. 신규 진입 또한 마찬가지, 추가 물타기 또한 마찬가지인 겁니다.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 주가가 만약에 반등해서 올라간다면 24만 500원에서는 매도하셔서 수수료 손절 안 하시고 탈출하셔야 된다는 거. 장기적으로 바라봤을 때 내가 보유 물량이 없다면 지금 이 자리도 신규 진입 자리로 너무나 아름다운 자리다라는 설명을 드려보면서 현대차는 꼭 탈출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어렵습니다. 내년 하반기까지도 지켜보셔야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장기적으로 지켜보시면서 현대차가 지금까지 일관했었던 사업성 그리고 앞으로 미래 가치성을 판단해 봤을 때 주가가 넘어갈 가능성 또한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 기간을 오랫동안 지켜보시면서 익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현대차 살펴봤고요. 24만 500원에서는 매도해서 본전에라도 나오셔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고요. 또 주가가 하락한다면 15만 1,000원, 2,000원에서 저점 추가 매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매하시다 자세한 가격 전략이 궁금하시다면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우리 전문가님의 도움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하단에 QR코드 스캔하시고 참여코드 5421 입력하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다음 종목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카카오 게임즈입니다. 매수가는 5만 350원이고요. 비중은 30% 담으셨다고 합니다. 카카오 게임즈 오늘 3% 가까이 빠지면서 25,500원에서 거래 마쳤는데요. 손실 구간입니다. 비중도 적지 않으신데요. 전문가님, 카카오 네. 게임즈 어떻게 보실까요? 상반기에만 출시할 신작이 3개이긴 한데 좀 비중도 크시고 손실 구간이십니다. 전문가님, 이 종목 좀 어떻게 봐주실 수 없으실까요? 안 좋게 봅니다. 정말 안 좋게 봅니다. 자, 첫 번째 이유는 지금 이때 그리고 이 구간 그리고 과거 시점에 지금 보시면 상장된 지 798거래일째입니다. 그런데 지지받았었던 자리 그리고 지지받지 못하고 이탈한 자리 그리고 돌파하지 못했었던 가격이 5만 원이에요. 그런데 지금 올해뿐만이 아니라 작년에도 마찬가지였지만 주식시장에서 게임 관련주들이 훈풍이 불어옵니까? 못 불어오고 있죠. 왜입니까? 무형회사이기 때문입니다. 무형회사. 그 말은 무엇입니까? 컨텐츠를 소비하게 만들어서 BM과 관련된 사업으로 수익을 창출해내는 기업들이죠. 그런데 문제가 되는 건 뭡니까? 엔지니어들의 연봉은 점점 올라가는데 그 엔지니어들을 고용해서 게임을 만들어 봤자 시간을 투자한 만큼 수익성을 만들어내는 모델이 아직까지 나오고 있지 않다라는 게 문제가 되겠죠. 지금 보시면 조선업도 마찬가지, 농작물도 마찬가지. 문제가 되는 건 뭡니까? 그 어디에도 한국인들이 지배적으로 업무를 하고 있는 사업군이 없다라는 겁니다. 거의 대부분 외국인들이 지배하고 있는 노동력을 만들어내고 있죠. 그 이유는 무엇이 되겠습니까? GDP가 올라가서 그게 문제가 아니죠. 점점 가치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 이유 중에 첫 번째, 뭐가 있겠습니까? 최저시급이 올라갔기 때문에 지금은 200만 원 받고 조선소에 가서 일할 바에는 편의점 가서 일하는 게 편하다라는 거. 미래를 바라봤을 때도 내가 얼마나 길게 그 일을 할 수 있을지 알 수 없다라는 게 되겠죠. 그래서 카카오 게임즈는 5만 원이 넘어가기 전까지는 저는 그 어떠한 판단도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2만 원을 이탈한다면 그때는 손절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셔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최근에 주가가 내려갔었을 때에도 마찬가지였었죠. 10월 말부터 약간의 반등이 나오면서
카카오 그룹사에 문제가 야기되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가 결국 CJ그룹처럼 불똥이 튈 수도 있다는 것만 기억해 주시면서 저점을 이탈하지 않는다면 지속적으로 보유해 수 있겠지만 저점을 이탈한다면 그리고 2만 원까지 이탈해 버린다면 카카오 게임즈의 적정 주가를 판단하기에는 어려울 수 있다는 설명 드려볼 수 있습니다. 네, 카카오게임즈 저점을 이탈하지 않는다면 지속적으로 보유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2만 원을 이탈한다면 손절하시는 걸 추천드린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보다 자세한 가격 전략이 궁금하시다면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 되는데요. 하단에 QR코드 스캔하시고 참여코드 5421 입력하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다음 상담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매수가 2만 원이시고요. 비중은 20% 담으셨다고 합니다. 오늘 흐름 나쁘지 않았습니다. 2% 가까이 오르면서 15,900원에서 거래에 마쳤는데요. 두산 에너빌리티가 수주를 확대하고 있죠. 올해는 국내에서 원전 사업 수주를 따내서 수주를 늘렸고요. 또 내년에는 글로벌 원전 시장에서도 수주 성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이 종목 어떻게 보실까요? 나쁘진 않습니다. 자, 첫 번째로 설명드릴 건 결국엔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먼저 보여드려야 될 것 같은데 자 보시면 영업이익이 2020년 기준으로 적자였었다가 흑자로 전환되고 지금 지속적으로 흑자 폭이 늘어나고 있죠. 그만큼 매출액도 증가되고 있는데 한 가지 더 봐야 되는 건 부채 비율과 유보율인데 유보율이 측정치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 말인즉 다시 한번 유보율이 없는 상황도 나올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두산 에너빌리티는 원전 관련주로 보시면 안 됩니다. 원전과 관련된 이슈는 있으나 우리나라에서 원전과 관련된 내용을 결국 시장에 드러낼 수 있는 건 국책 사업이죠. 하지만 국책 사업이 아니고서는 원전과 관련돼서 주가가 올라가기보다는 두산 에너빌리티는 단조 사업으로 인해서 네옴시티와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에 좀 더 치중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설명을 드려볼 수 있는데 차트상으로 2만 원이면 비중이 20%이시면 2만 원을 넘어갈 때 얼마가 될까요? 2만 150원이 BEP 가격이 될 텐데 그 가격에서는 매도하셔야만 합니다. 왜냐? 진입할 수 있는 자리는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 시점에서도 마찬가지로 진입 시점을 찾아본다면 어디가 되겠습니까? 장기적으로 바라봤을 때 자, 잘 안 보이실 테니까 선을 그어놓고 설명을 한번 드려보죠. 이 가격이 될 겁니다. 여기가 얼마입니까? 1710원이죠. 1710원을 가격을 그어놓고 다시 돌아온다면 1710원을 이번에 이탈하지 않았네요. 그렇다는 말은 무엇이 됩니까? 주가가 저점이 높아졌다라고 볼 수 있겠죠. 맞지 않습니까? 저점이 높아졌는데 그렇게 많이 높아지진 않았으나 그렇다면 해당 종목이 올라갈 수 있는 자리의 선을 하나 또 그어보죠. 어디까지 상승할 수 있을 것이냐. 여기가 될 겁니다. 이 가격인데 얼마냐? 25,000원으로 잡아놓으면 될 것 같습니다. 25,000원. 그렇다면 25,000원이 최근에 주가가 올라갔을 때 마찬가지로 저항을 받느냐? 딱 떨어지네요. 자, 왜 딱 떨어지는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구간. 주가가 돌파가 나올 때 저항을 받았었던 가격 구간이죠. 그렇다면 두산 에너빌리티는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은 있으나 아직까지 시장에서 그 모멘텀이 작용받고 주가를 올리기 위해서는 그만큼 큰 뉴스가 필요한데 그 뉴스가 아직 나오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 뉴스가 나와준다면 25,000원까지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윗단까지도 지켜볼 수 있겠지만 왜입니까? 그 위에 더 높은 가격 구간들이 존재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첫 번째 상승 추세로 이어나가기 위한 반등이라면 25,100원을 넘겨야만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진입 관점을 설명드릴게요. 이번에 2만 원을 넘어갈 때 2150원에서는 눈물을 머금고 약익절 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25,000원을 넘긴 이후에 주가가 내려온다면 어디에서 진입합니까? 저점이 높아졌기 때문에 한 번 더 저점을 그릴 수 있는 자리가 이 정도가 될 겁니다. 왜 지금 이 자리를 그어놨느냐? 부딪혔던 가격이기 때문이죠. 그 가격의 위치 15,200원입니다. 그 말인즉 15,200원까지 주가가 내려와 준다면 그 자리에서 진입해서 2차 상승 파동을 만들어내면 된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25,000원을 넘어가는 걸 우리 눈으로 확인하고 그 다음부터 15,200원에 자동으로 매수되게끔
진입 관점을 잡아 놓는다면 우리는 최소한 15,000원에 진입해서 25,000원까지는 수익을 맛볼 수 있는 종목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만에 하나 2만 원에서 욕심을 내다가 25,000원까지 고작 해야 25%인데 올라가다가 갭을 띄고 윗꼬리가 달리고 에코프로처럼 내려간다면 그때부터는 2만 원이 아니라 15,200원까지 한순간에 내려갈 수도 있다는 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방법을 달리 해보겠습니다. 21,150원에서 물량 절반만 매도하시는 겁니다. 절반을 매도하셔서 비중을 10%만 가지고 계신 상황에 자동 매도라는 게 있습니다. 자동 매도를 통해서 걸어 놓으시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걸어 놓느냐? 자, 3개월에 한 번씩 변경하셔야 된다는 문제가 있지만 증권사에 보시면 여러 가지 확인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지금 나오지 않고 있는데 자동 매도를 통해서 2만 원이 넘어갔을 때 21,000원을 간다면 어디에 매도되게끔 세팅하면 되겠습니까? 21,150원까지 주가가 내려온다면 자동으로 시장가로 매도되게끔 설정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한다면 줄어든 비중 10%를 가지고 25,000원까지 지켜보실 수가 있겠죠. 하지만 25,000원까지 못 올라가고 주가가 내려갈 경우에는 우리가 신규 진입할 수 있는 자리는 이 두 군데가 됩니다. 그런데 2만 원에서 매수해서 주가가 15,200원까지 내려왔을 때 10%를 다시 진입시킨다면 평균 단가가 17,700원 정도까지 내려오실 거예요. 그 말인즉 2만 원까지 올라갈 때 매도하면 그 또한 10% 이상의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 하지만 거기서 한 번 더 밀려서 17,100원까지 주가가 내려간다면 1,710원까지 주가가 내려간다면 거기에서 한 번 더 10%의 비중을 더 실어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나의 평균 단가는 16,000원 정도 되겠죠. 그 상황에서 다시 한번 내 평균 단가까지 온다면 거기서 한번 매도를 하시고 2만 원까지 지켜보시거나 혹은 매도 없이도 2만 원까지는 주가가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충분히 건실한 기업이다라는 기업에 대한 투자 뭐겠습니까? 나는 이 기업의 가치를 믿고 투자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진입할 수 있는 자리가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2만 원이라는 가격은 높은 가격이다라고 볼 수 없는 상황에 충분히 기반을 다졌기 때문에 지반 공사가 끝나 있는 상황인 겁니다. 여기에서 우크라이나와 네옴시티 관련된 종목에 대한 이슈가 있으면 UAE 경제 협력단으로 인해서 주가를 반등시키지 못했었기 때문에 확실하게 실적을 만들어낼 수 있는 뉴스가 나와준다면 주가는 한순간에 25,000원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슈가 있다면 25,000원까지 충분히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보다 자세한 가격 전략이 궁금하시다면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하단에 QR코드 스캔하시고 참여코드 5421 입력하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오늘도 로켓 배송 종목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의 로켓 배송 종목도 히든 종목으로 공개가 됩니다. 전문가님께서 히든 종목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고 난 뒤에 히든 종목명은 노란톡방 안에서만 공개되니까요. 히든 종목에 대해서 궁금하다 하시면 지금 바로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됩니다. 하단에 QR코드 스캔하시고요. 참여코드 5421 입력하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히든 종목은 또 어떤 걸 준비하셨을지 전문가님께 바로 요청드려 보겠습니다. 네, 시간이 없으니 빨리 가겠습니다. 오늘 종목은 6글자인데 엑스페리스가 최대 주주의 지위를 가지고 있고요. 경영권 인수 관련된 내용이 2달 전에 있었습니다. 사업 다각화 및 기존 사업과 시너지를 창출하기 위한 내용이었다. 그리고 모멘텀으로 바라봤을 때 애플페이와 연관성도 있었고 월트 디즈니 코리아와도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회사입니다. 자, 관련주로 볼 수 있는 것들은 갤럭시와 머니트리, 효성그룹 계열사인데 마찬가지 결제 관련된 이슈로, 그리고 NHKCP도 마찬가지 전자결제 관련된 이슈, 다날도 마찬가지 전자결제 관련된 이슈인데 그렇다면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 또한 마찬가지로 전자결제 이슈이겠죠. 그런데 토르기법이 어제 포착된 이후에 오늘 5%까지 상승분이 나왔지만 아직도 유효하다라고 생각이 드는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외국인과 기관들이 진입을 했는데 해당 종목은 기관의 매수세보다 외국인의 매수세가 매우 강력했습니다. 그런데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올 때 프로그램 또한 마찬가지로 매수가 잡혔다라는 거. 오늘 시장에서는 지수가 빠졌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하락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걸 가정했을 때 해당 종목
지금도 진입 관점으로 너무나 훌륭하다라는 설명을 드려볼 수 있을 겁니다. 자, 이 종목 마찬가지로 유정 앵커님을 통해서 노란톡방에서 방송이 끝난 직후에 안내 드릴 테니까 노란톡방 입장하는 방법 다시 한번 안내 받으시면서 오늘 시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히든 종목 땡땡땡땡땡땡 6글자입니다. 오늘의 히든 종목명은 방송이 끝난 직후 노란톡방 안에서만 공개되니까요. 히든 종목이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어플 여시고요. 하단에 QR코드에 갖다 대기만 하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뜹니다. 그 링크 클릭하시고 참여 코드 5421 입력하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